팟캐스트들의 당나귀 귀 시즌 4. 네, 그럼 지금부터 젠더 돋보기 소공녀 전지훈 감독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젠더 돋보기 시즌2와 시즌3에서는 주로 대중문화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아재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이제 저희가 다루었었는데 시즌4는 대체로 어떤 컨셉을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지 손희정 선생님의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번외편에도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즌 2랑 3은 세상을 좀 분석할 수 있는 언어를 나누고, 그러니까 지식을 나누는 지식 나눔, 뭐 팟캐스트였다고 한다면 시즌 4는 지혜를 나누는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지식과 지혜가 그렇게 분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한편으로는 분석보다는 창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그런 지혜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컨셉을 잡았고요. 네, 그래서 2와 3보다는 훨씬 더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혜를 나누는 팟캐스트를 지향하는 시즌4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해야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지혜를 나눠주신 대중문화의 창작자, 첫 번째 손님으로 저희가 소공녀를 감독하신 정고은 감독님을 모셨는데요. 네. 여기에 정고은 감독님의 코멘트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네. 이제 한 1시간 기다리셨으니까 감독님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사실은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시즌 4를 그렇게 지혜를 나누자 그럼 누구를 부를까 이럴 때에 매주님이 너무 강하게 나는 소공녀의 감독을 만나봐야겠다 이러셔가지고 제가 되게 막 무릎으로 섭외를 해서 굉장히 바쁘신데 시간 정말. 내주셨고 사실은 저도 정고은 감독님 단편 때부터 굉장히 팬이었어서 뭐 내게 사랑은 너무 써랑 그다음에 오디션인가요? 배드신. 배드신. 네. 배드신. 이런 팬이라 그래서 배드신 같은 굉장히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여성 영화를 만들어 오신 감독님. 뭐 이 여성 영화라는 라벨은 제가 붙인 것인데요. 감독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저도 정말 영광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박수로 와.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그걸 뵙고 싶으셨어요? 소공녀가 어떠셨길래? 소공녀를 본 거는 그 영화관에 가서 보지는 못했고요.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서 봤는데 한 번 보고 이게 뭐지 해갖고 또 한 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보고 일요일 날 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을 연달아 봤는데 이렇게 딱 한마디로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화가. 뭐 보통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영화면 이거는 뭐 홈리스에 대한 영화야. 이거는 청년 실업에 대한 영화야. 뭐 이렇게 좀 범주화를 할 텐데 이거는 제가 두 번을 보게 된 게 범주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데 안 슬프고. 네. 이해가 되죠. 굉장히 마음은 슬픈데 꼭 또 슬픈 것만도 아니고 굉장히 정말 슬프거든요. 근데 정말 슬픈데 아름답고 당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동안에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루는 문법하고 다르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어떤 문제를 다룬다면 그 문제에 그 주인공의 상가 노동이 딱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횡단하고 가로지르면서 자기답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어떤 정말 독특한 캐릭터를 제가 봤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지 한 거는 그동안에 어떤 사회 문제라면 그 사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있잖아요. 기승전결로. 거기에 딱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이게 뭐지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볼 때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제 안에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했더니 그 미소라는 캐릭터가 한 번도 보여지지 않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홈리스죠. 홈리스인데 이 주인공 미소가 홈리스인데 그 문제에 갇히지 않는 그 주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게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보여준 어떤 그런 주체적인 삶의 모델이 없이 최초의 모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모델을 그려내신 감독님은 어떤 감독님이지? 예. 또 여러 가지 충격을 줬었던 작품인 거거든요. 예. 거군요. 네,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사실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매주님이 진행의 달인이신데 지금 젠더 돋보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잊어버리시고 계속 감독님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충격과 감동이 한꺼번에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나셔가지고 네. 아니 근데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정말 그 고민 천천히 네, 감독님이랑 정말 근데 고민이 많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 지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미소라는 캐릭터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죠? 네네. 우리가 보통 다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고 싶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데 미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기도 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는 내내,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결국 나로 살아간다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감상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영화 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영화를 시놉시스를 잠깐 설명을 하고 이제 감독님이랑 본격적인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보면 네. 좋을 텐데요. 이런 거예요. 소공녀라고 하는 영화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미소는 대학 때 밴드 활동을 했었던 여성 청년이고요. 그는 담배랑 위스키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청소 도우미를 하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때 최소한의 생계비란 식비, 담배값, 위스키값, 집세, 그리고 이게 좀 이따가도 얘기해 볼 건데 미소가 머리가 하얗게 새 있어서 이거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약을 먹는데 그 한약값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생계비이고요. 영화가 시작한 때는 2014년입니다. 담배값이 올라버리고 돈을 더 벌 수는 없는데 더 이상 줄일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비를 줄일 것이 없는 상황에서 미소는 이제 집세를 아끼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방을 빼고 여행용 캐리어에 모든 짐을 담아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건데요. 영화는 미소가 학창 시절 함께 밴드를 했던 밴드 멤버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집에서 말하자면 신세를 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도 미소지만 그 각각의 이제 친구들 캐릭터가 정말 흥미롭고 잘 그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감독님 제가 설명드린 이제 시놉시스에서 더 보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빼먹으셔도 돼요. 예,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 지혜님이랑 제가 앞에서 간단한 소감할 때 미소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신선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그런 캐릭터를 생각하셨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캐릭터다라고 저는 정말 생각하고 있는데 그 미소라는 캐릭터를 생각하게 된 배경,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냥 제가 캐릭터를 워낙 좋아하고 캐릭터 영화를 좋아하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양한 여성 캐릭터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늘 항상 그 욕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재미있는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 근데 뭐 멀리 가지 않고 이제 저는 아마 가장 큰 계기는 제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가장 큰 계기는. 왜냐면 이제 원룸에서 살다가 이제 투룸을 왜냐면 각 남편도 창작자이기 때문에 각자의 방이 필요하고. 잠깐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범죄의 여왕을 연출하신 이효섭 감독님이십니다. 같이 창작자 부부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방을 구해야 돼서 알아보니까 이제 좀 뜨악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왜냐면 일단 3룸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예 가질 수 없는 저 하늘에 있는.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투룸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우리가 거지라서 그런가? 영화를 하면 이제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가 작품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의 입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근데 주변에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다 너무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집을 구하기가 아예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간한테 가장 기본인 의식주인 이 집이 해결이 안 되면서 무슨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월세 부모님 돈 당연히 다행히 저희는 받을 수 있었어요. 조금씩. 근데 이제 많이는 받지 않고 각 집에서 받고 한 월세 7, 80 주는 투룸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필요하니까 그래 가자. 사실 3, 4, 50 살만한 원룸이 그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투룸은 7, 80이 당연 그렇게 맞아요, 높은 게 맞아요. 아니에요. 사실 네. 전세도 잘 없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돈벌이는 불안정하고 이제 좋아하는 걸 다 줄여 나가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 피크가 이제 와플을 먹으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와플을 너무 먹고 싶은데 처녀 때는 너무 잘 먹었는데 이제 막 저는 케이크 먹고 싶으면 먹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어 혼자.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 집세가 너무 커지니까 이 와플을 못 먹으면서 막 울면서 이제 분노가 이제 너무 많이 쌓여 있었죠. 너무 생활형 영화인 거군요. 그럼요. 근데 그 이제 집값이 가장 열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영화를 찍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아까도 표현하셨지만 이 괴물 같은 서울, 이 과열된 서울에서 젊음, 저 젊은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꺾여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던 것 같고 또 여성으로서 살면서 느꼈던 부조리 그 모든 걸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공녀 같은 영화가 미소가 나오게 된 미소가 나오게 된 건 그래서 집값 때문에 포기하는 저를 보면서 그 반대 인물을 보고 싶은 열망이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 하고 집을 포기하는 사람 그냥 심플하게 보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이 멋있을 것 같다. 내가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담배 피는 여성에 대해서 제가 이상하게 다른 영화, 외국 영화든 한국 영화든 담배 피는 여성이 잠깐이라도 나오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뭐랄까 반갑달까? 근데 이제 그런 담배 피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 소비가 너무 별로였어요, 저한테는. 하나같이 센 캐릭터. 장르에서도 그렇게 소비되는 방식이 획일적이고. 근데 제 주변에 봤을 때 이제 담배 피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들이 그냥 그렇듯이 누가 담배를 피고 안 피고 하듯이 여성도 똑같은 건데 그렇게만 보여지는 게 너무 불만이었고 불편했고 그래서 이제 담배 피는 여성 3부작을 찍고 싶을 만큼 네, 저는 좀 그렇지 않은 여성 캐릭터를 이미지로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열망들이 많이 모여있는 미소는. 감독님 지금 담배 피는 여자 얘기하시니까 사실 감독님 인터뷰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여자 캐릭터한테 담배를 지우는 순간 감독님 말씀하신 세거나 아니면 섹시하거나 섹슈얼한 이미지로 소비하는 게 되게 많아서 미소 캐릭터를 만들 때 담배와 성적 매력이라고 하는 걸 결부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다고 들었고 네, 맞아요. 근데 몇 가지만 사실 조정했을 때 그게 가능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너무 쉬워요. 그건.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냥 리액션만 없애도 이렇게 영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들으시니까 쉽게 리액션 반응하면 보통 이제 남성들에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이 해주는 서비스 리액션이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막 이런 거 그것만 싹 없애고 그리고 그리고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미소는 왜 잘 안 웃는가? 엥? 안 웃는 남자 캐릭터 엄청 많고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소는 왜 잘 웃지 않는가? 그 질문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웃음을 지운 보람도 느꼈고 의도적으로 지우셨나요? 그럼요. 이렇게 항상 여성은 잘 웃어야 되는 그거 있잖아요. 아까 신지 후보 포스터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형성. 뭐 그런 거나 눈빛?
약간 뭐 태도 그것만 안 해도 그 섹슈얼이라는 건 나는 무조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섹시 남성들이 말하는 섹시함. 그래서 그것만. 네. 그러니까 막 보통 영화에서 보이는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한테 하는 감정 노동 이미지랑 웃는 것만 없애도 거기에 좀 미소 복장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장만 조금만 손 봐도 맞아요. 예. 치마를 최대한 안 입혔죠, 절대. 그래도 담배와 섹심이라고 하는 거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미지를 창조적으로 만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소가 담배 필 때는 정말 기호식품으로 정말 좋아서 정말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맛있게 피거나 또는 그 청소 자기 직업적 노동이 끝난 다음에 그 하루를 마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담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담배 피는 여성이라는 걸 들었을 때 그 이미지를 좀 세탁하고 싶은 욕망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소공녀를 특히 뭐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담배 피는 여성 하면 미소를 떠올리면 좀 건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세탁하고 싶다 이런. 그럼 좀 궁금한 게 웃지 않는 여성 캐릭터인데 이름은 왜 미소인가 이런 질문 좀 있었거든요. 사실 미소는 마이크로의 미소예요. 그죠? 네,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네. 웃음의 그 미소가 아니고. 네, 이게 영어 제목이 마이크로 하비타트거든요. 그러니까 미소 서식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제목으로 바로 쓰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재밌진 않잖아요. 너무 직역이고 또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돌리다 보니까 소공녀라는 제목을 놓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현대판 거지가 컨셉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렇게 고민하는 제 얘기를 물론 그 친구는 저의 미소예요. 이렇게 저한테 많은 미소들이 미소인 친구가 이제 흥미로워하면서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유명한 거지가 있다면 소공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유명한 거지냐 하고 들어보니 맞더라고. 이 친구가 하녀로 되는 이 얘기잖아요, 이게. 소공녀 동화 소설 원작은.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그런 톤을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그 또한 그런 소녀 이미지를 착한 소녀 이미지가 너무 있죠. 싫어하죠. 저는 사실. 근데 이 현대판 거지 소공녀라는 이 또 이미지 세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들으면 다들 금방 기억하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감독님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현대판 거지 이야기라고 할 때 여성 홈리스 영화 중에 우리 집에 왜 왔니라고 강혜정 씨가 연기한 영화가 있어요. 네, 이 영화도 아주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여성이 집을 잃게 되었을 때에 완전히 성적 대상화되고 성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들로 내몰리게 되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깔고 있거든요. 근데 미소는 또 완전히 다른 여성 홈리스의 삶을 보여주는 거기도 해서 이게 좀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 홈리스들은 그렇게 말하자면 완전히 바닥으로 몰락하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대상화된다라고 상상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늘 그렇게 상상되고 그렇죠. 그랬을 때 강혜정 씨는 정말 매력적인 배우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계속 치마 입고 예, 성적으로 계속 그려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솜 배우가 연기한 미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치마 안 입고 그래서 정말 그냥 그 20대 청년 여성의 그 정말 그런 섹시나 섹슈얼리티가 결합되지 않은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청년 여성을 그냥 그대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정말 새로운 아니 새롭지 않죠. 그러니까 있는 건데 영화적으로는 너무 새로운 거죠. 그동안 재현이 안 됐던 하나의 그런 모습이어서 손이 막 답답해가지고 막 새로 있는 건데 막 새로운 건 아닌데 감독님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 지금 막 속이 뻥뻥 뚫리고 사실 저는 너무 없었던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막 그랬을 때 딱 봤을 때 미소가 사실은 청소도우미잖아요. 근데 청소도우미 어플 중에 미소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게 지금 투탑 업체 중에 하나가 미소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오신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설마. 예, 너무. 근데 저도 그거 오디션을 보다가 어떤 배우분이 이거 아시냐면서 그때 알았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영화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자면 그 오프닝 시퀀스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게 미소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미소가 친구 집에서 청소를 해주고 돈을 받고 내려올라다가 이렇게 딱 웃으면서 쌀 있어? 하고 이제 쌀을 얻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검은 봉지에 쌀을 한껏 담아가지고 길을 걸어가야 또 교통비가 없으니까 걷는데 이 검은 봉지 밑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미소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전부 다 미소의 흔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흔적들의 비둘기가 이제 모여들어가고 미소의 쌀을 쪼아먹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미소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사실은 친구한테 신세를 진다기보다는 그 친구들이 미소한테 신세를 지면서 미소가 먹여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영화 전반적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장면 하나가 미소의 삶 모든 걸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뭐든지 베푸는 사람. 정말 그런가요? 저는 그 장면 볼 때 나는 이거 선생님 쓰신 거 보고 이래서 평론가 봐. 저희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래서 평론을 하시나 보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해서 얻은 쌀인데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정말 그 걸음이 약간 타박타박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어서 미소라는 캐릭터는 현실 인식에 이렇게 현실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잘해야지, 뭐 어떻게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약간 현실에서는 한 발을 이렇게 뗀 그런 캐릭터라고 설명하려고 이렇게 쌀이 흘린지도 모르고 집에 돌아. 그냥 저는 그 정도 생각. 그것도 녹아 들어 있는. 아니야, 선생님께서 쓰신. 이거는 정말 평론가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오프닝이랑 엔딩 시퀀스가 영화에서 제일 좋긴 했거든요. 감독님 어떤지. 궁금해. 일단 쌀은 뭐 좀 함축적 영화다 보니까 좀 함축적으로 뭔가 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었던 구다리도 맞지만 가장 우선은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일단 가난하다, 이 친구 가난하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쌀이 재밌었던 건 그러니까 좀 젊은 친구들은 쌀의 소중함을 좀 모르지 않나. 진짜로.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할머니가 농사를 지어서 쌀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쌀은 정말 구하기 힘든 상징이잖아요. 부의 그렇죠, 상징. 그렇죠. 근데 이게 의미가 되게 많이 바뀌어 있는 쌀은 이제 당연히 누구나 갖기 쉽고. 그렇죠. 예, 근데 돈이 없을 때 처음 알았어요. 쌀이 비싸다는 것을. 그리고 쌀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쌀이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들 아까 말씀해 주신 것만큼 딥하진 않지만 그 정도 이미지적인 압축 시퀀스기도 하고. 근데 재밌었던 건 쌀을 흘리면서 이제 현장에서 찍을 때 네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서울 풍경을 보여주는 것도 미션이었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카메라를 잡고 이제 이솜 씨가 이렇게 흘리면서 가는데 그거를 가끔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여성이었어요. 그러게요. 그거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네, 쌀 흘리고 가고 있고. 그 쌀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여성 아주머니들이 계속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또 저기 좀 그냥 궁금한 거 좀 질문 드려도 되죠? 그럼요. 여기서는 네. 막 이제 본격적으로 캐릭터 얘기하기 전에 위스키도 저는 궁금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잘 때 그 집을 포기할 망정 나의 그 취향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담배하고 위스키. 네. 머리 그 하얘진 약은 결국 포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위스키를 설정한 건 뭐였을까요, 감독님? 일단 저는 그 겨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살고 있는 계절도 겨울이지만 상황도 겨울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추운. 네. 근데 추울 땐 독주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네. 러시아에서 보드카가 나오고 그렇죠. 추운 나라에서 독주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소주, 맥주 아무리 마셔봐야 이 독주 한 잔, 이 뜨거움은 대신할 수가 없거든. 몸을 데피는 데는 위스키가 짱이고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급 술이잖아요. 네. 사치스러운 술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미소라는 캐릭터를 설명할 때 가장 필요하다고도 생각했어요. 네. 취향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실은 그 켄로치라고 영국의 되게 유명한 네. 사회주의파 감독의 다니엘 브레이크 나다니엘 브레이크 만든 그 감독님 작품 중에 엔젤스 쉐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완전 노동계층 출신의 청년이 일도 없고 막 사고를 치고 다니다가 위스키를 감별하는 이 미감이 되게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작품이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그 작품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취향은 어떤 계급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들을 뒤집어 엎는 것 자체가 사실 한편으로는 전복적인 제안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미소에겐 정말로 위스키가 어울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메시지도 강한 설정이었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 무엇보다 제가 위스키를 좋아해요. 많이 감독님의 그 생활과 들어가 있네요. 이게 네. 투영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30대까지 오면서 제가 사랑한 모든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막 같이 얘기하면서 왜 위스키일까 막 이런 고민도 왜 담배와 위스키일까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답을 못 냈죠. 답을 못 그래서 냈어요. 왜 위스키냐라는 질문은 저 페이스북에서 이제 감독님에게 묻고 싶은 거 질문 받았을 때 그게 예, 있었어요? 심케고라 에스터님께서 왜 위스키인지 꼭 물어봐달라.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미소 캐릭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 김에요. 청취자 질문 중에서 페이스북에서 민주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소공녀는 실제 하는 인물이었나요? 미소의 밴드에서의 역할이 너무 궁금해요. 이미 보컬, 베이스, 기타, 드럼, 키보드까지 모든 악기별 파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럼 미소는 어떤 파트였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미소의 파트는 없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존하기 힘든 인물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건 참 네, 저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그리고 공감하지만 실존하기는 힘든 인물이라는 느낌은 저도 가졌거든요. 정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강하게.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이야기를 좀 듣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 공감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는지 알게 된 게 그러니까 저는 미소가 실존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나 제 주변 친구들 모두 미소였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집이 없었던 물론 집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친구들도 많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뜨거웠던 적, 그냥 미소 같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절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들을 저는 목격했고 함께했고 그 조각들이 이제 저한테 남아 있고 근데 제가 워낙 그 미소였던 시절들의 친구들이 그때 당시엔 저를 좀 난처하게 하거나 그랬지만 그걸로 인해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편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불편함에서 뭐 어디 같이 가기도 한다거나 집에 같이 지내보기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미소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음이 되게 컸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시절을 사는 사람들 혹은 미소 같은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도 되는데 거부감도 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디 인터뷰에서 감독님께서 미소는 완성된 캐릭터, 그러니까 완성된 인간이다라는 얘기하신 거 본 적이 있었거든요. 완성됐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그 이야기의 플롯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성장 영화 플롯이 아니다 보니 제가 갈 수 있었던 길은 만약에 이제 미소가 이 친구들의 여행을 끝났을 때 뭔가를 얻어야 되는 게 성장 플롯이잖아요. 네. 뭐 집을 얻어버린다던가 취직을 한다던가.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그 플롯이. 너무 많이들 보시고 그래서 그냥 이런 한 인간의 그냥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걸 고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완성돼 있는 상태였다 이런 뜻이었던.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가 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이, 근데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 장면을 뭔가 남겨둬야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린 다 얘기해버릴 거라는. 근데 그 감독님, 그래서 미소는 밴드에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미소는 밴드 매니저였습니다. 미소 성격이 가장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 질문을 보기 전에는 이 생각 하셨어요? 저는 이거 질문 받고 나서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역할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돌보는 역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면 정말 영화를 꼼꼼히 보신 분 같아요. 대단한 팬이라고 고백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질문 하나 주셨다가 그 다음에 되게 길게 또 남기셨어요. 팬심 때문에 더 해야겠다. 그렇구나. 또 영화에서 눈에 띄는 설정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실제로 제가 궁금하긴 했었는데 미소가 친구들을 찾아갈 때마다 계란을 한 판씩 사가지고 가잖아요. 이것도 무슨 의미가 담긴 것일까요? 큰 의미는 없고요. 이럴 때나. 근데도 큰 의미 없이 하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읽히게 하는 거 정말 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미소의 태도를 보여주고 싶은 거. 미소란 인간의 저는 사실 태도가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예의 있는 인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너무 없지만 빈손으로 가고 싶지 않고 뭐라도 주고 싶고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계란파동 전이라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30이면 거의 2,000원 후반이나 3,000원 초에서 살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실용적인 거죠. 여러 사람에게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그래서 제가 미소라면 이걸 선택하겠다 이 생각을. 저는 거기서 되게 그 캐릭터를 그리는 데서 전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저번에 뭐 피해자다움도 얘기하고 한 것처럼 이게 홈리스고 집이 없고 이러면 찌질하고 막 그것을 한탄하고 불쌍하고 막 이러한 것이 전형성인데 미소는 거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 계란을 들고 가는 순간 정말 여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상호 호혜적 관계가 만드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해서 나를 좀 재워줘. 뭐 이렇게 낮은 자의 위치가 아니라 대등한 위치로 올라가게 하는 게 저는 그 계란의 의미고 그렇게 됨으로써 정말 집이 없어서 전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처럼 여행을 하는 그러한 캐릭터의 완성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미소가 갈 때마다 계란 요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시집간 친구가 그러니까 가사노동에 너무 젬병인 시집간 친구, 전업주부인 친구한테도 계란 삶아가지고 계란 장조림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하우스 푸어가 된 후배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아파트 갖고 싶다 그래서 집 샀는데 그래서 막 한 달에 되게 많은 얼마였죠? 100만 원은 냈던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몇 달 만에 와이프랑 이혼하게 돼서 슬퍼하는 그 후배한테는 계란말이를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란을 사갈 뿐만이 아니라 그 계란으로 이 사람들을 먹임으로써 그냥 얹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간에 돌봐주는 관계가 되는. 그래서 그때 그 집들에서 미소가 하는 그 가사노동이라는 게 전혀 비굴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슬프지만 제가 이제 그 소감에 슬프지만 당당하고 했던 게 이 홈리스에 빠지게 하는 한국의 이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은 굉장히 슬픈데 거기에서 미소가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당당함이 혼자의 고립된 실천이라는 게 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그런 식으로 노동이 막 쪼개져서 막 이런 건 너무 마음 아프고 당장의 대안은 없고 한데 이 여성의 삶은 너무 아름답고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아까 뭐라고 한마디로 제가 정말 영화 보고 바로 그 다음날 본 영화는 이게 처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영화 보면서.
근데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낭만에 빠지지 않고 사회 비판적인 작품으로 어떤 사람한테 익힐 수 있는 건 사실 미소라는 캐릭터보다는 그 미소가 찾아가는 밴드 멤버들의 현재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들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뽑으셨어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제가 정리한 대로만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 그 정말 청취자들이 이해를 듣기 위해서 처음 찾아가는 훌륭해. 친구는 자기개발형 친구.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비타민 맞아가면서 너무 열심히 놀랬어. 대기업에서 일하는 친구. 네. 그래서 예전에 담배 폈던 것도 너 담배 끊었니? 내가 담배 언제 폈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하우스 푸어 후배. 네. 100만 원 이자 내야 되는. 그리고 완전 이제 때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전업주부가 된 육아의 조강지처 역할에 지친 속물 선배, 그러니까 여자 선배가 있고, 뭐 그다음에 정말로 좀 이상한 캐릭터이기는 한데 뭐랄까 나이가 되게 많은 남자 선배인데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살면서 미소가 그 집에 하루 자러 갔더니 엄마 아빠가 이 미소를 거의 납치해서 며느리로 삼으려고 집에 가두는 가족이 또 나오거든요. 이런 선배까지 좀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그 각각이 가서 벌어지는 한 명 일들. 빠졌어요. 살림에 지친 살림 못하는 맞아요. 친구. 네. 살림 못하는 친구. 아까 그 장조림 만들어주고 네. 왔다는지. 네. 일단은 이 사례들, 이 종류들을 고르는 건 전혀 어렵지도 않고 별 고민도 없었어요. 너무 흔한 유형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쉽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제가 친구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서울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집값 얘기지만 얼마나 집값이 문제면 방 하나를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씩 버리고 사는 것들을 좀 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자기계발형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지만 그 집세 내려고 미친 듯이 일하는 제가 본 직장인들은 다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뭐 그러니까 좀 대화하기도 좀 힘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관계가 약간 맺기 힘들어지는 점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거 말고는. 그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죠. 왜냐 집값이 비싸니까. 그럼 일단 공간이 없고 자기 공간이 없고 예전에 잘했던 거 이제 못하고 그런 걸 잃는다고 생각했고 하우스 푸어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뭐 그 집을 위해서 빚을 갖고 슬픔에 잠겨 있고 이제 로기 그 보컬 나이 많은 오빠는 집값이 비싸니까 딱히 결혼이라는 이유가 아니고서야 독립하기 힘든 거죠 사실 그 나이에. 그래서 소위 뭐 캥거루족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뭐 거기에 물론 제 어떤 다른 것도 들어가긴 했지만 뭐 그 부잣집 친구 속물이라는 속물이긴 하지만 제 캐릭터다 보니 속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부잣집에 시집간 친구는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불편하게 살잖아요. 남편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게 많이들 잃고 살지 않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다양한 캐릭터를 열거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이제 잃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정말 보면서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이 미소는 집을 잃었지만 자신은 잃지 않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거주할 집은 있지만 자신을 다 잃어버린 것 네. 같은 거예요. 네. 정말 그게 슬펐어요. 네. 또 보면서 너무 정말 흔한 바로 내 옆에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흔하고 저거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산다는 거가 정말 뭐지? 우리는 무엇을 갖고 지키고 있고 무엇을 잃고 있지? 이런 생각을 정말 볼수록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져볼까? 뭐를 읽고 있나? 각각의 캐릭터별로? 막 이래서 저기 지혜랑 저랑 이거 준비하면서 야,
그럼 이제 또 이 손희정 선생님의 이 쌈박한 정리, 자기 개발력 이런 게 또 감동 먹고 얘는 뭐 이러니 막 네, 감독님이 그거 아니라 그러셨어요. 자기 개발형 아닌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쨌든 그 친구는 더 큰 회사로 갈 거야. 막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자기 개발도. 네, 근데 네. 그거보다는 이제 피로에 찌든. 네, 피로. 그러니까 네. 결국 감독님,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실은 노동과 주거 문제라는 두 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주거와 서울이라는 공간의 문제가 감독님한테 되게 큰 정말 문제였겠구나. 그러네. 저는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냥 집값 이렇게 생각했지. 서울이라는 공간이 제가 인천 살아요. 이부망천의 인천이시군요. 네, 인천에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이란 거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 대본에도 서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되게 카메라가 의도적으로 서울을 그랬네요. 잡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이 영화가 주인공이 저한테는 둘이었어요. 미소와 서울. 아우 예리하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친구 얘기 속물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는 그 캐릭터에서 정말 재밌었던 건 김희원 배우가 네. 남편으로 나오는데 막 되게 미소랑 대화하는 척하면서 와이프한테 물 이러면 와이프가 이제 물 따라주고 그 캐릭터 설정은 또 어떻게 하셨고 김희원 배우님 어떻게 나오게 되셨는지 또 페북에서 민주님이 네. 질문이셨구나. 김희원 배우님의 출연 배경이 궁금하다 하셔가지고요. 김희원 배우님은 제가 던진 미끼를 왜냐면 일단 제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엄청 팬이에요. 그래서 김희원 선배님도 제가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연기에 집중력 막 이런 그래서 드라마까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저희 같이 영화를 만드는 집단인 광화문 시네마에 돌연변이라는 작품을 만든 권호관 감독의 영화에서 함께 하셨거든요. 김희원 선배님이. 그래서 이제 좀 건너로 계속 한번 만나게 해달라. 자리만 밤자리에 나를 불러달라. 그래서 그분은 광화문 시네마라는 집단의 활동을 되게 응원하신대요. 자기 너무 귀엽고 너희가 좀 오래돼야 되고 너희 같은 집단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밥 자리를 해서 심지어 얻어 먹었어요. 그분은 근데 몰랐을 거예요. 저한테 그런 흑심이 있는지 선배님은 전혀 모르고 그냥 귀엽고 가난한 우리 영화 하는 애들 이렇게 밥을 사주시고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이제 돌려서 드렸죠. 시나리오를. 근데 이렇게 흔쾌히 돈을 너무 김희원 배우님 역할처럼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그 캐릭터를 보고 저는 보통 이제 캐스팅이 되면 새로 다 만들거든요. 캐릭터에 맞게. 근데 김희원 선배님이 돈도 한 푼도 못 받으시고 재능 기부로 거의 저 영화 하시고 저 밥 사주시고 해서 그 보통 그러면 리딩을 안 잘 하면 하기 민망하거든요. 그렇죠, 오시라고 그렇죠. 하기. 계속 시간이 돈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네. 근데 또 오셔서 아이디어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치고 뜨거웠으면 재밌어야지. 이것도 다 직접 만드시고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캐릭터. 좋은 배우님이시군요. 그렇구나. 네. 저도 불안당에서 연기 너무 좋아가지고 네,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 정말 그 캐릭터들이 그 고추 발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신혼부부들이 덮는 이불을 깔아놓은 그지 그리고 문 다 잠궈가지고 정말 거기도 저는 그 남자 선배의 어머님이 이제 직업이 뭐냐 물었는데 가사 도우미라고 하니까 이 어머님이 천상 여자야 막 이러면서 정말 그래서 여자 이꼴 가사 도우미 며느리 이게 뭔가 일직선에 이렇게 쫙 놓이는 그런 너무 명쾌한 이 가부장제의 여성 착취가 너무나 명쾌하게 그냥 그 한마디로 쭉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 예, 받았었어요. 그리고 고추 발리는 것도 이렇게 막 뿌리면서 약간 그 영화가 그러니까 이 소공녀가 되게 톤이 비균질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영화처럼
다가 그 영화 중에도 드라마처럼 보이다가 환타지가 됐다가 나중엔 다큐처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면서 이런 게 좀 섞여 있는데 저는 그 행복한 우리 집 가족들이 굉장히 이 영화에선 좀 튄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예. 근데 뭔가 그 튀는 것도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일단 영화가 5명의 캐릭터를 다루다 보니까 저는 이 캐릭터에 가장 적합한 거를 골랐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특히 연기 톤을. 근데 이제 로기 집부터는 그 부분은 영화가 루즈해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리듬이 필요했고 그래서 조금 기술적으로 톤을 좀 조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다양한 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찍고 좀 흥미로웠던 것은 재밌어 하는 파트가 다 너무 다르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예. 정말. 그래서 그게 재밌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되게 안 튄다. 이 영화 결에 안 맞다라는 분도 계시고 튄다는 분. 또 그게 또 제일 재밌었다는 저희 거. 같은 비전문가는 그냥 재밌어요. 저도 튄다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예. 또 나쁘게 보시는 분도 그러실 수도 있는데 있을 근데 것 저는 같아요. 그 부분은 딱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파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시리어스 하면은 도망갈까봐 관객들이 그거를 좀 관객을 잡아주고 딱 잡는 포인트였던 예, 거군요. 근데 극장에서도 제일 많이 웃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웃겼거든요. 막 고추 뿌리고 이러는 게 너무 의도적인 그 행위와 너무 막 직설적이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 아주 명확하잖아요. 아유, 정말 그래서 저 찌질한 남자를 구원하려고 이 부모가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그 하우스 푸어는 낮과 밤이 너무 이 인간이 달라가지고. 예, 다른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는 제 남성들에 대한 연민이 연민? 있어요. 왜냐면 아. 그들이 그러니까 저도 마초 너무 혐오하고 그렇지만 그들도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해놓은 남성성에 그렇죠. 들어가려고 어릴 때부터 고군분투한 인간들이고 폭력에도 시달린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누구나 메인의 그러니까 사회 안에 들어가 있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가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과 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일을 겪어도 절대 울지 않고 더 센 말하고 집에 가서 혼자 술 마시고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또 많이 그렇고 그래서 그게 약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그렇군요. 통해. 그래서 네. 약간 그런 것 같다고 네. 느꼈고 그분 대사에 너무 구체적인 거야. 내가 월 200만 원 버는데 이자가 100만 원이라고. 그래서 20년 갚아야 된다. 매달 100만 그런 원씩 대사가 20년. 너무나 이렇게 정말 생생한. 그때 되면 아니- 낡잖아. 그때 되면 아파트가 낡잖아 이렇게. 아, 그때 되면 아파트가 날짜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생할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저희는 대출이 안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직업이 없잖아요. 저 너무 잘 알아요. 어. 저 카드도 안 만들어주던 신용카드도 때가 얼마 힘들어요. 예. 안전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집을 한참 구할 때 은행이란 곳에 가서 대출을 한번 저야말로 진짜 빚 없이 살고 싶거든요. 네. 근데 해보자 이래서 갔는데 아예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논리들을 들은 거죠. 뭐라고? 약간 좀 놀랬어요. 놀라셨겠어요. 그 엄청난 금액을 20년 동안 내라는 얘기에 근데 저는 바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낡잖아 집이. 집이 낡으면 그럼 어떻게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서러. 정말 겨우 내 것이 됐는데. 아니 그거를 낡았어. 20년 동안 내는 것도 그럼 다 이렇게 산다고? 정말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야? 또 맞아요. 충격적이었지만 그럼 다 낡는다는 거. 그게 너무 슬펐죠. 아,
그래서 그렇게 생생한 대사가 나올 수 있었군요. 근데 또 배우가 잘 살려줬어요. 오, 배우분이. 진짜. 네. 사실 그 역할을 하신 배우분이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고은 감독님 남편 되시는 분 영화 있잖아요. 범죄의 여왕에 출연하세요. 범죄의 여왕 여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박지영 배우님인데요. 맞다. 네. 그 박지영 배우님 아들이 고시생인데 그 고시생이 고시원에 사는데 그 고시원을 관리하는 건달로 나와요. 근데 정말 연기가 기가 막히거든요. 맞아요. 예, 같은 배우인지 알아보는데 좀 걸렸어요. 맞아요. 예. 네, 너무 다른 캐릭터라서. 배우님 성함이죠. 이성욱. 예, 이성욱 배우님은 좀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훨씬 영화 많이 나오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솜 배우는 처음부터 작정하셨나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작정한다고 가질 수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정을 안 하죠. 맞아. 일단 쓰는 게 더 급하고 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써놓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실 처음에 하고 싶었던 나이대는 더 높은 나이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 생각해보면 40대 성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정확히는. 네, 청년 여성이 아니라. 그냥 성인 영화죠.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만 그러니까 어른들 영화. 40이 돼도 집을 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쵸. 뭐 30대 중후반쯤을 생각했었는데 이제 소민 씨는 아직 20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을 못 하다가 조금 여러 가지 한계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대를 낮추고 바로 이솜 씨가 보였죠.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소공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은 여성 영화라고 해석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청년 영화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성 청년 영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즉각적으로 받았던 말이 아니다. 이거는 청년 영화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여성 청년이고 그가 할 수 있는 노동도 완전히 여성으로 젠더화된 노동인데 왜 여기서 여성 지우냐라는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30대 중후반에서 40대까지 주인공이었다면 사실은 여성 빈곤에 대한 영화로 훨씬 더 많이 소통될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솜 배우가 너무 귀신같이 또 살리셔가지고 그러게요. 저는 궁금한 거 이거 영화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되긴 할 텐데 이 다음부터 이제 또 영화 속 노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왜 머리가 하얗게 새는 설정인가? 왜 이 사람은 계속 약을 먹어요? 처음에는 생활비에 약값이 있길래 무슨 약을 하는 거야? 말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머리 새는 걸 방지하는 한약이더라고요. 왜 그런 설정이 들어갔을까요? 일단은 미소라는 캐릭터가 많이 기억에 남길 바랬어요. 아까도 그 이미지 세탁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소공녀를 보고 가끔 미소를 떠올릴 것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영화다 보니까 이미지도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을 넣었던 것 같아요. 뭐 텀블러 재떨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청소 솔도 그렇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머리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미소 캐릭터 엣지를 위해서 설정했지만 뭐 의미적으로도 그냥 이 시대를 좀 좋아하는 이 시대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려면 속이 하얗게 타는 것 같거든요. 시꺼멓게 타는데 이제 이게 그냥 머리 스트레스 받으면 또 샌다 이러잖아요. 그런 걸 그냥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고. 스트레스의 상징이오라니까 이게. 딱히 그렇게 정의할 순 없지만 그냥 은유 같은 좀 보이지 않은 애타고 속타는 상황을 이미지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게 엔딩으로 가고 싶었죠. 왜냐면 완전 하얀 머리. 예, 그 백발보다 더 강렬한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약이 필요했던 건데 현대인들 특히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 약을 안 먹는 사람을 전 못 봤어요. 어떤 종류의 약이든 어떤 네, 종류든 맞아요. 예. 그게 비타민 보충제든 그 알약 같은 거를 먹거나 마음이 아플 때도 먹고 두통 그래서 근데 또 병원비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넣고 싶었어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약간 도인의 이미지, 그러니까 세속에 떨어진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긴 백발마녀전처럼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계속
약을 먹는 게 사실 이미지적으로 또 강조가 되는 게 있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엔딩에서 느낌은 진짜 도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즈맨 마지막에 네, 미소 마지막에. 얼굴이 안 보이면서 그럼 이제 이야기를 네, 조금 또 이제 우리 또 감독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넋이 너무 재밌어요. 혼을 싹 빼놓으시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좀 이야기는 이제 영화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한국 여성 노동자회에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다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미소가 프레카리아트를 그렇죠. 보여주는 이미지여서 그래서 영화의 가장 큰 축은 역시 노동이랑 주거일 것 같은데 그랬을 때 프레카리아트라는 건 아시겠지만 불안정한이라는 의미의 이제 프레카리어스랑 무산자 계급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합성한 조어인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고용, 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 노숙자들을 총칭하는 말로 쓰이는 게 프레카리아트인데요. 미소야말로 이게 완전히 보이는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프레카리아트의 삶을 그린 영화로는 최근에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이정현 씨가 주연을 했었던 작품인데 이게 되게 나름대로 화제가 됐었고 못 봤어요. 선생님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그래요? 같아요. 좋아하실까? 이거 얘는 되게 스릴러고 공포물이기도 해서 제가 그런 걸 너무 무서워해요. 소공녀하고는 완전히 또 결이 다른데요. 혹시 뭐 감독님 작업하실 때 앞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주거 문제에 굉장히 방점을 찍으셨었는데 미소와 노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좀 참고하신 작품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나라 앨리스는 참고하지 않았던 것 보기도 보고 잘 봤는데 저는 완전 다른 종류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는 어쨌든 장르적으로 풀었고 물론 저도 블랙 코미디로 했지만 좀 지향점이 다르다고 생각했고 좀 어려웠던 게 이게 레퍼런스를 찾는 게 너무 어렵긴 했었어요. 이 영화를. 근데 이제 그냥 크게 비슷하다기보다는 저한테 이제 많이 영감을 줬던 영화들은 이제 프란시스하, 인사이드 루인, 거기 이제 남성 거지의 영화다 보니까 그리고 해피고럭키는 그 마이클 감독의 해피고럭키는 그 엄청난 여성 캐릭터 압도당하는 그것 때문에 흠모하는 마음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또 그 같은 마이클 감독님의 베라 드레이크 거기서는 이제 좀 나이가 있는 가사 도우미 이 영화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두 영화 이 마이클 감독님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시간 되시면 꼭 보세요. 너무 좋아요 영화. 캐릭터 그만큼 그리는 게 꿈인 여성 둘 다 여성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거 이야기 그냥 기술적인 것들을 참고했던 거는 샘 맨더스 감독의 그 어웨이 위고라고 되게 비슷해요. 이게 임신한 걸 알게 되고 젊은 두 부부가 자기가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요. 그래서 생각하고 나니까 이런 영화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어떻게 했나 봤는데 이 영화도 캐릭터들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전혀 다른 톤이지만 그 아녜스 바르다 감독님의 방랑자도 봤었고 뭐 그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사실 노동이 어떻게 다뤄지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아닌 셈이네요. 근데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나니까 생각해보고 나니 해피고 럭키는 여성 영화긴 한데 어쨌든 선생님이에요. 그 영화 빼고는 다 그 프레카리아트에 대한 이야기더라고 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론적으로 난 노동에 관심 있고 나는 여성 문제가 이런 사람은 제가 아니라서 그건 모르지만 좋아하는 영화들이 다 그쪽 영화인 것만. 네. 근데 저는 이제 미소가 가사도우미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가 조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자기개발용 친구로 분류한 거기서 이제 얘기할 때 전에 회사 다녔었다. 나도 회사 다녔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회사가 왜 그만뒀는지에 대한 설명 없고 그럼 보통 20대 여성이면은 뭐 좀 더 나은 근로조건, 뭐 임금이 좀 더 낮고 뭐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직업을 찾을 건데 미소는 거기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가사 도우미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점프한 자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기에 가사 도우미를 선택했지? 그리고 저희 여성 노동자회가 전국 가정관리사 협회라고 가사 일을 하시는 가사 노동자들의 그 경제 공동체 조직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껏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잘 알죠. 이 가사 노동 하시는 분들의 그 연령대, 수입, 뭐 근로 조건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점프한 미소가 이렇게 저한테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미소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 할 때는 생계의 수단인데 그 생계의 수단으로 어떤 다른 더 나은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사 도우미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게 저에겐 또 하나의 질문으로 다가왔거든요.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 더 나은 직업이 뭘까에 대한 의문은 들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회사에 다닌다고 더 좋나? 분명히 잃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의 전사는 사실 편집돼서 그 대사가 빠져 있긴 한데 그냥 미소는 처음에 회사를 다녔었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미소는 호불호가 강하고 그렇죠. 쓸데없이 웃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젊은 여성이 회사 생활에 다닐 데가 없어. 회사 조직 생활에 살아남을 수 수가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네. 당연히 없고 그러면 너 태도 웃어라 뭐 이런 얘기 들을 텐데 그렇죠. 미소는 그냥 미소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여성이 회사 생활 하면 다 하기 싫잖아요. 그럼요. 그만두고 싶은데 그냥 미소는 그만둔 거죠. 저희 이제 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딸이 계란 부치는 데가 너무 싫대요. 요즘 그 식당 중에 계란을 부치는 데가 있나 봐요. 얘가 신입사원이니까 부장님 거부터 7, 8개를 붙여야 되는 거. 아 그거 셀프로 붙이는 맞아요. 데가 있대요. 지게라는 지가 그 붙이는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네 흥은 네가 뭐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걔는 이제 근로 조건이 괜찮은 곳이거든요. 정말 근로 조건이 괜찮건 나쁘건 간에 일단 여직원이라고 여자가 붙어 있는 직원에게 기대되는 바가 너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조건이 더 우선순위일 수 있지만 저는 미소 캐릭터에서는 그 조건이 가장 너무 중요했어요. 이해돼요. 근무 조건이 네. 그 조건이 별로면 그 기준에 봤을 때는 청소 일이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아무도 자기한테 웃어라 말아 안 하고 외모 품평도 안 하고 그냥 한 만큼 딱 돈 받고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이제 회사 그만두고 당연히 그 사실 그 또 하나의 전사가 있다면 유기농 푸드트럭을 한번 했었어요, 이 친구가. 걔 어떤 유기농 좋은 걸 주고 싶다라는 생각, 사실 그걸 제가 해보고 싶기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그걸로 좀 망하고, 그러면 이제 좀 빨리 일을 구해야 될 때, 사실 여성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가사 도우미. 맞아요. 예, 그리고 그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 좀 더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이게 오히려 이 젊은 여성이 미소가 했을 때, 엣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또 저는 기술적으로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계속 이제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페미니즘적으로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이름은 미소고 되게 베푸는 캐릭터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하자면 완성된 캐릭터, 저는 또 완성이란 말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서 성숙한 캐릭터고 그랬을 때 그가 가사 도우미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돌봄 노동을 한다는 게 이게 여성 캐릭터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으로 그려지고 있는 건가. 근데 또 페미니즘 안에서는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게 억압이라고 얘기하는 입장과 사실 여성이야말로 돌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입장에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미소가 왜 돌봄 노동을 이렇게 하고 그게 가사 노동이랑 연결되는가는 논쟁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돌봄 노동 이걸 제 미소 프레임에 씌우는 순간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러네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아니 여기 내 근무 조건 내 1순위 근무 조건이 안 돼? 그럼 난 혼자 하겠어.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사 도우미가 됐던 거고 그리고 그 돌봄이라고 속칭 말하는 그 능력을 저는 진짜 높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그 능력이 너무 저평가되는 거. 왜냐면 우리 엄마들 해줬으니까. 여자들이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조금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존경심이죠, 사실 왜냐하면 저는 그 노동력이 없거든요. 제가 그 능력이 없어서 너무 대공감하며 듣고 있어요. 네. 저도 능력이 없는데 근데 제 남편도 능력이 없어요, 그게. 근데 재밌었던 거는 나도 못하고 얘도 못해.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똑같이 집을 안 치우는데 조금 더 제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성이어서 이걸 해야 되나?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너는 혹시 물어봤어. 너는 그거에 대한 너 그런 거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 없대요. 그때 여긴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군 하고 다시 나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겠어 이런. 맞습니다. 아니 사실 저게 너무 와닿는 게 저는 정말 이상한 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정말 가사노동의 왕이세요. 그 현모양처가 몸에 배신 분인 거예요. 모범생 컴플렉스가 있으셔서 그걸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만드신 정말 맛있는 김치를 얻어와서 제가 저희 집에서 김치볶음밥을 해도 맛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일이잖아요. 맛있는 김치로 밥을 볶았으면 맛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맛이 없고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정말 완전 집이 고양이 2마리랑 같이 헬이 돼서 사실 제가 그 미소 어플을 아는 게 6월에 처음 한번 여기도 생활용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사도우미 분을 불러서 집안 청소를 부탁을 드렸었던 거죠. 근데 진짜 이 프로페셔널함은 뭐 상상을 할 수 없고 제가 저건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싹 다 정리해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놀라운 능력이고 그러기는 또 너무 이게 저렴한 노동값을 내가 지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님 얘기하시는 거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지만 한 가지 좀 원망스러운 게 있다면 제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 뒤치다거리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부자일수록 속된 말 큰일 하시는 분들은 자기 뒤치다거리도 아까 바빠서 못 한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바빠서 안 해요. 그럼 역으로 무슨 그렇게 내가 대단한 일을 하길래 맞아요. 내 뒤치다거리도 못하면서 이런 데 나와서 이런 얘기하고 있나라는 자괴감이 너무 크고 그래서 제가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걸 해내는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들, 여성들에 대한 존경심이 그냥 자연히 생기고 그래서 그냥 미소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돼요. 미소가 회사로부터 벗어난 거. 그래서 이제 막 아까 얘기할 때도 우리 주위에 이 회사에서 탈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탈주했는데 그러면 이제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정말 옷도 여러 겹 입고 사는 난방비 아끼려고 정말 진짜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이 미소라는 이 캐릭터가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이제 아까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회사 생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소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쉽게 그냥 계약 관계에서 깔끔하게 일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맞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설정을 했던 거가. 예. 이거 다 극본 감독님이 쓰신 거죠. 네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그렇죠.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주인공, 그러니까 다른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은 45,000원 그대로예요. 네. 그러면은 약간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좋아하던 거를 포기하거나 또는 노동시간을 늘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미소는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미소에게 노동이란 게 무슨 의미일까? 약간 이런 것들 궁금하긴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저의 철학과 좀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근데 인간의 가치는 안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이 높아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알바만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좀 물가가 올라가고 다 하면은 사람 맞아요. 올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대로 하면서 이건 미친 듯이 뛰니까 여긴 미쳤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 노동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 비싼 집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제가 보는 사람들은 다 부지런하거든요. 근데 늘 반성해요. 내가 더 부지런하지 못하다는 거. 아우. 내가 더 열심히 맞아요. 살지 않아서 이렇게 집을 못 구한다고. 근데 그거 그냥 그래서 그냥 노동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살찌우는 거, 육체 에너지를 주는 거라면 노동은 정신의 에너지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을 안 하면 인간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미소는 그 4시간 청소일 힘들잖아요. 정말 저 욕을 하면서 해요. 너무 힘들어서 가끔 청소할 때. 정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다른 걸 뛰는 건 과한 거죠. 사실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 미소는 자기가 할 만큼의 노동만 한다. 우리가 얘기했잖아. 왜? 아니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네. 골병 들거든요. 4시간을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해서 하면은 수입은 200 되는데 맞아요. 골병 들어서 그다음에 약값으로 나가요. 맞아요. 약값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 강도들은 다 다르고 노동의 종류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비교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그러니까 강의를 하나 3시간을 하려면 며칠을 준비를 하고 근데 3시간을 풀로 강의하고 나면 집에 가면 거의 혼절이거든요. 알죠. 또 강의 얼마 전에 해서 스타일을. 마음 먹은 거예요. 강의료를 먼저 이제 물어보겠다. 이제까지 이제 부르시는 데는 어디든지 갔는데 이거 죽을 것 같다 이러다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노동이 꼭 필요한데 없으면 불행하고 그대로 너무 많아도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미소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딱 이 정도. 적정 노동. 이게 내 행복. 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만 그것도 이제 이해가 하는데 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왜 더 안 하냐 이러시는 그 생각을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뭔가가 사람들이 집을 갖기 위해서 포기할 것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영화를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미소도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어쨌거나 안재홍 씨가 연기한 애인과 섹스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섹스도 못하는. 아니 근데 옷을 계속 벗어.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에서 유일하게 성적 존재로서의 미소가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했는데 그건 결국 좌절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떨까? 이거 완전 M4 세대의 초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감독님이 얘기를 쭉 들어오면서 사실은 사회가 만들어놓은 시사 용어로는 다 포착할 수 없는 작품 세계가 감독님한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고리타분한 평론가니까 여기서 M4 세대의 초상을 봤는데 감독님께서는 사실 어떤 의도셨는지. 그죠. 저는 일단 훨씬 그러니까 제가 GV를 할 때 항상 힘든 게 훨씬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조금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동물적인 촉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이거를 이런 자리에서는 다 단어로 다시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해요. 저한테. 그래서 M4 세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죠. 뭐 다 포기하고 사는데 우리. 그 결혼도 뭐 다들 포기하고 살죠. 저는 다 출산에 대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왜 이 코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졸업을 하면 취직이 있고 취직을 하면 결혼이 있고 결혼하면 출산에 대한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출산에 대한 화두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입에 풀칠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다양한 그 방문한 그 집들의 그 캐릭터들을 보면서 꾸역꾸역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꾸역꾸역 사는 것 같고 제가 미소가 굉장히 아름답고 당당하다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슬프지만 정말 미소는 자기가 원하고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고 있어서 이게 딱 이렇게 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포기와 선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은 게 자기가 그러니까 포기도 선택이거든요, 저한테. 난 이걸 안 하겠어. 근데 다들 너무 바쁘고 달리다 보면은 그냥 밀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인지 없이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적어도 미소는 집을 포기하겠어라는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다른 걸 해본다가 아니라 선택을 해서 가는 게 주체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미소가 그 책상인 줄 알았더니 트렁크였고 정말 뭐가 아무것도 없는 그 집에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네. 빚 없이 살겠다고 정말 뭐 해가지고 탁탁탁 돈 넣을 때 어떤 그런 그 사실 그 기록하고 그렇게 돈을 분류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말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이거는 공과금, 이거는 뭐 그 주부식비 막 이렇게 해봤지만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걸 계속 하면서 이제 이렇게 딱 선택을 하잖아요. 결론을 내잖아요. 굉장히 주체적이다 진짜. 근데 그 돈을 캐셔에 모으거든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그것도 인상에 남기려고. 이미지? 그것도 있어요. 근데 돈을 제일 잘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했고 캐릭터 엣지이기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미소 푸드트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보긴 하는데 네, 못 봤어요. 그게 전사에 있는 얘기인 거군요. 근데 그거 한 10번 보신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10번 본 사람 있구나. 있을 것 같아요. 꽤 많아요. 제가 3번 봤거든요. 이제 감독님 만나기 전에 한 번 더 봤으니까. 가끔 있으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똑똑하게 만들어진 작품인 것이 볼 때마다 다른 것들을 찾아내게 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아까 감독님은 캐릭터 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5명의 캐릭터랑 미소가 있기 때문에 보는 재미들이 볼 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내러티브가 주면 그거 보고 파악하고 나면 더 이상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번 보게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하죠. 근데 뭐 여러 번 보게 하려고 그랬다기보다는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저는 되게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욕이었죠. 여기 헬조선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저의 분노였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잘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여성으로서의 어떤 분노를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외면을 받는지. 근데 영화는 어쨌든 거대 자본 산업이기 때문에 외면을 받으면 저도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돌려서 나의 이 칼을 어떻게 예쁘게 포장해 볼까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타협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희처럼 운동단체에서 직설적으로 근데 그런 오늘 거죠. 미소 푸드 트럭 안 거 너무 재미있어요. 미소가 그런 뭐랄까 좋은 먹거리 장사를 왜 했었다. 갑자기 식객이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네. 이제 영화 얘기를 조금씩 이제 엔딩으로 가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엔딩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일까 새드엔딩일까 이런 생각이 좀 많았고 주변에서 본 사람들마다도 해석이 되게 분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좀 나왔는데요. 페북에서 오수경님은 오수경 선생님 알죠? 일당에 한번 출연하셨던 드라마 평론하시는 분인데요. 저는 슬프게 봤는데요. 마지막에 결국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아예 익명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누구도 찾아가지 않은 한강 공원 텐트에서 살게 된 미소가 아닐 수도 있는 어떤 존재를 보면서 눈물이 났다. 마지막에 미소는 생존한 걸까요? 텐트 속에 사는 사람은 미소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미소였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다겠죠. 미소일 수 있고 저는 이제 미소는 어디에나 있으나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점점 안 보여져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관계 속에서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친구 관계들 속에서도. 그냥 그거에 대한 표현이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미소기도 하고 다른 미소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해피엔딩이냐 아니냐.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화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너무 안타깝게 보시고 아이고 제가 저렇게 홈리스가 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 영화가 홈리스 영화다. 제가 선생님 영화가 감독님 영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스가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헬조선에 칼을 꽂는 거였는데 아니 집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여성이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군상들, 집 때문에 잃고 사는 것들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근데 가끔 이렇게 홈리스 헉, 이게 홈리스 영화였구나 약간 이런 뒤에 알게 되고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냥 살수록 희망이 없어져 가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엔딩도 그냥 그 스케치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면 되게 슬픈 것 같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헬조선 얘기니까 그거 보고 웃길 수는 없잖아요. 공감하고 분통 터지죠. 근데 이거를 또 해피하게 보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지키고 사는 것은 되게 큰 뜨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건 제 안에 뜨거움을 발견할 때인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래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뜨거움을 유지하는 한 인간을 보는 건 희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소가 끝까지 그거 안 포기하고 백발이 되고. 네, 그거 그냥 끝까지 사는 게 좋았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 이제 시대적인 스케치 보고 우울했다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미소 같은 삶을 사는 제 친구 베를린에 사는 저의 또 다른 미소 친구는 좀 재밌었던 건 자기는 너무 신났대요. 이 엔딩이 너무 좋았대요. 왜냐면 드디어 미소에게 자기 방이 생겼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텐트.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주셨던 박혜민님 같은 경우는 전 소공료를 보고 참담한 마음보다 고고한 삶의 태도에 대한 동경에 더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회제도의 부재와 집값과 같은 현실에 화가 나면서도 미소가 가진 게 훨씬 크고 귀해 보여서 그런 문제쯤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착각도 들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크게 남아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미소가 이제 위스키 값을 내고 나가서 텐트로 가는 걸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컷이 있는데 특히나 뭐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미소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근데 미소 얼굴이 안 잡힌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슬픈 사인으로 다가왔거든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어쨌든 미소가 우리를 정면으로 보면서 그 문제를 얘기했다고 느꼈는데 마지막에는 얼굴과 눈이 없어져 버리고 텐트로 끝난 게 슬픈 사인이 맞죠 사실. 네, 그러니까 어떤 관객분의 평을 봤을 때 우리가 미소를 잃은 것일 수도 있고 미소를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 말이 엄청 공감이 되긴 했는데 그냥 자본주의 가치에서는 돈 없으면 다 사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네, 그래서 슬픈 사인이죠. 이 작품이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소공녀를 좋게 보신 분들은 꼭 감독님의 그러니까 그 단편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한국에서 나온 단편들 중에 뭐 3-4편 꼽으라면 저는 이거 뽑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연락드릴 때 너무 친근하게 막 저 손희정인데 이렇게 연락을 드렸던 게 저한테는 감독님이 늘 마음에 있는 감독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 갖고 강의도 많이 하고 여성영화제 아카이빙이 돼 있어서 내게 사랑은 너무 써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10대 여성이 10대 남성이랑 연애를 하면서 그 친구 방에 가서 이제 처음 섹스를 하고 10대 남성이 뭔가 간식을 사러 나간 와중에 옆방에 있던 아저씨가 와가지고 강간을 하는 내용인데 얘기 자체는 되게 고통스러워요. 소공녀랑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게만 그리지 않는 감독님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이제 이 친구가 집에 돌아와서 학생이니까 문제집을 풀고 답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 체크를 하다 틀렸다고 찍 긋고 이따가 나중에 이 답을 이렇게 지워가지고 맞는 답으로 고친 다음에 동그라미로 고치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엔딩이 영화 전반적으로 다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지만 그 엔딩이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소공녀를 딱 봤는데 텐트 그 마지막 장면이랑 이 엔딩이 저한테 너무 똑같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오답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 주인공들이 어떻게 맞서서 나에게는 이게 정답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헤쳐나가는가를 좀 볼 수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통이면서 고통스러운 경험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희망처럼 보이기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핵심 어필하면서 아닙니다. 해석을 봐달라고. 아니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엔딩 그러니까 이거랑 그 작품이랑 비슷하게 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할 거리이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니까 사실 그런 거를. 네. 근데 네, 재밌는 하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렇게 이 자본주의에서 소위 말하는 정상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압적인 네. 꾸역꾸역 살아내야 되는 그 삶에서 이렇게 탈주를 하되 그 탈주의 방식이 비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선택을 가지고 이걸 그려내는 방식은 정말 약간 제 생각에 이렇게 젠더적 관점이나 이런 게 없이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진짜. 남성 감독은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을 그려내는 방식이. 사실은 자기 파괴적이거나 막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게 사랑은 써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영화제에서 이제 단편경선에 출품해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었는데 그게 한 10년 전쯤 작품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성폭력을 그렇게 다루는 영화를 많이 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상적인 작품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저한테만 인상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지난번에 나오셨던 권기면 선생님이 또 너무 팬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거 좀 물어봐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 배드신이라는 작품은 또 여배우가 오디션을 보러 가서 원치 않았던 배드신을 강요받으면서 또 이것과 싸우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뭐 여배우 오디션 준비 과정을 다룬 단편이나 내게 사랑은 너무 써처럼 욕망하는 여성이 겪는 위기 상황을 자주 다루시는 것 같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라고 물어봐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일단은 이야기가 성립이 되려면 인간의 욕망이 필요하잖아요. 그 욕망에 따라서 이제 장애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성의 욕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욕망은 그냥 이야기의 필수 조건인데, 제가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건 사실 그냥 폭력적이고 모순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게 많이 보이죠. 그래서 뭐 내게 사랑은 너무 써 같은 경우에 저의 아이러니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사회, 폐쇄적인 엄마와 이렇게 섹스 얘기는 거의 금지이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하두는 그 강간범이 협박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너희 엄마한테 말한다였어요. 이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아이러니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냥 엄마한테 말해라. 그러면 안 당해도 될 일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남자친구가 간 사이에 강간범이 들어왔는데 이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니까 핸드폰을 뺏어서 너 나랑 지금 너 이렇게 거부하면 내가 네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너 남자친구랑 섹스했다고 얘기한다라고 협박하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구나. 진짜 놀라운 설정들인 거죠, 사실은. 예. 왜냐면 저는 근데 그게 뭐 경험을 다 하기 때문에 느끼는 공포들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건 여성들은 아는데 남성들은 모르는 공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있다가 빠졌는데 그 성판매 여성 해픈 여자 맞아요, 그 설정. 언니 나 해커 그러니까 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해픈 게 어때서 막 이러잖아. 그거랑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으로서 살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배우들에게 노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신인 여배우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꼭 이 배드신을 거쳐야 되는가도 궁금증이 많지만 그걸 다 떠나서 그 자기 알몸,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몸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소비가 되는데 그 앞에서 자기 몸을 보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남성 감독이 많잖아요. 남성 스텝이 많고 이 공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배드신이었고 그냥 저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여성으로 살면서 훨씬 부조리함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당연. 그리고 그거를 얘기할 때 가장 얘기해야 하는 이야기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얘기가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여성의 폭력과 모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네. 그래서 그때만큼은 내가 여성인 게 다행이다라고 해서 되게 슬픈 얘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실은 요즘에 계속 이제 성평등 영화 정책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여성 감독의 수가 그냥 기계적으로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여성 재현 달라질 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맞아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할당제를 한때 또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했죠. 네. 정말 얘기가 끝도 없네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세 번째 얘기로 저희가 여쭤볼까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혜지님이 해주신 질문이고 오혜진 선생님? 아니 혜지님이라고 제 패친이신데요. 저는 사실 이분이 질문해 주실 때까지 이 뮤직비디오를 못 봤는데 자이언티라고 하는 가수의 눈이라는 노래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이 눈이라는 노래가 한동안 그 음원 차트 1위 하던 되게 히트곡인데요. 이게 내용이 소공녀 시퀄로 소공녀 이후에 이제 한솔이 남자친구가 돌아온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호텔에 되게 제일 비싼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미소에 코트랑 목도리랑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마네킹에 입혀놓고 혼자 하룻밤을 보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범죄의 여왕 감독님이신 이호섭 감독님이 연출하셨어요. 이 뮤직비디오를. 그래서 물어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이언티 눈 뮤직비디오가 일종의 시퀄일 텐데요. 혹시 한솔의 그 이후 이야기일까요? 한솔은 왜 돌아온 걸까요? 왜 미소와 함께 호텔로 가진 못했을까요? 물론 열린 결말이고 생각하기 나름인 결말이겠지만 감독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조혜영 프로그래머는 이 뮤직비디오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나한테는 미소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데 이거 왜 이러냐면 그 마음 이해하죠. 예. 근데 이 영화는 이 뮤직비디오는 일단 의뢰가 들어왔고 제 남편한테 그 음악을 들었고 근데 또 제 남편이 이호섭 감독이 소공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소공에도 눈이 있고 뭔가 연결이 됐나 봐요. 그래서 한솔의 뒷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질문해 주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래 동의를 했다면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터치할 게 아니죠. 그거는 저희의 룰인 것 같아요. 철저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거 죽이는 거니? 죽인 거니? 너 죽였어? 약간 자꾸 이런. 질문이 굉장히 직설적이시고. 너 절대 죽이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질문해 주신 건 저는 대답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한솔이가 돌아왔고 미소는 뭐 어떻게 됐고 어디로 갔고 그거는 이호섭 감독님께 메일로. 그러니까 사실 저처럼 약간 사악한 페미니스트 비평가는 만약에 이호섭 감독님이 정고은 감독님 남편이 아니었다면 되게 험하게 얘기했을 텐데 봐라 남자 감독한테 가면 여자 주인공 죽여버린다. 아니야. 그리고 막 안재홍 얘기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아니요. 비평했을 텐데 감독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근데 되게 뮤직비디오 자체는 아름답더라고요. 네,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렇게 미소의 코트가 나오는 순간 저 눈물이 또 터져가지고 또 그러긴 했는데 한 번 더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뭐 이 소공녀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이제 나눈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또 이렇게 다 얘기 나눈 것 같아서 저는 아까 그 광화문 시네마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 전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아시는 손 선생님께서. 근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감독님한테 여쭤봤더니 환타지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고은 감독님 함께 작업하는 제작사가 있고 광화문 시네마라고요. 족구왕이랑 범죄의
그대여와 족구왕은 봤는데. 예, 소공녀까지 그 전에 이제 1999면에 네. 첫 작품이죠. 네 번째예요, 소공녀가. 네 번째 작품을 만들었고 사실은 독립영화 제작사로 주류 시스템이랑 이렇게 잘 줄타기 잘 하면서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제작사라서 영화 비평하는 사람들은 되게 주목하는 제작사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소공녀 같은 작업이 여성의 노동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작업일 때에 이 광화문 시네마에서 노동자로서의 감독님의 위치와 이제 광화문 시네마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궁금했었던 네. 거죠. 네. 일단 저희는 그 제작사라는 말이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 집단인 게 물론 필요해서 법인 등록을 하긴 했지만 사업자를 냈지만 저희는 그 일반 제작사가 갖고 있는 구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도 없고 소득도 없고 별로 없고 뭐 저희 작업실이 하나 있는데 다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월세를 내고 아무 제작사도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저희는 그냥 영화 창작 동아리 같은 딱 그 구조죠.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거. 거기서 이제 5명의 감독들과 1명의 PD가 이렇게 6명이 총 있고 제가 거기서 막내이자 또 여성이 다 오빠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저도 웬만한데 잘 못 읽는데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미소에 투영되어 있는. 오빠들이 이제 제가 혼자 여자기도 하고 제일 동생이기도 하지만 제일 그만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를 제가 존중해주고. 네. 그 광화문 시네마 여성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들 때 정고은 감독님 많이 개입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범죄 여왕을 많이 개입했고, 그러니까 박지영 씨 캐릭터 되게 인상적이긴 했어요. 예, 그 디벨롭을 이제 그 여성 주인공 디벨롭 각색을 했죠. 주로 하고 거기서도 이제 좀 주체적인 여성. 으로 하려고 물론 최대한 감독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하고 네 그랬죠. 그래서 인터뷰를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시네마에서 여성 감독으로서 시스템을 만든 구조에 그러니까 도움을 좀 받아서 소공녀를 찍을 수 있기는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던데 그건 그쵸. 예, 뭔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제가 여성 감독, 여성 영화제,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이 되게 조금 힘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거나 같이 하는 동료들은 남성이 많고, 그러면 이제 여성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랄까 좀 제 생명력이 계속 짧아지는 느낌? 예, 버티기가 좀 힘들어서. 근데 만약에 이런 동료가 없이 저 혼자 이렇게 했다면 소공녀 같은 영화가 나오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사회적 집단을 만들고 거기서 저의 어떤 자격지심도 많이 털어내고 좀 밝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네, 밝아지면서 유머도 넣을 수 있고 이 영화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사실 여성 이야기를 더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옛날 같으면 사실 그런 되게 슬프지만 여성 얘기하면 안 되나? 이런 눈치를 볼 때가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낙인이 찍히니까 난 그게 왜 낙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성 영화 만든다고 남성 영화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사실 메갈 낙인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똑같이 상을 받았는데 어디선가 인정을 받는 거라면 단편 영화로 네. 여성 영화제에서 받았다고 하면 약간의 어떤 필터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이질적이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광화문 시네마를 이렇게 같이 만들면서 그런 것을 많이 해방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남성이라서가 아니라 동료? 나를 존중해주는 동료? 저는
처음 봤어요. 제 내게 사랑은 너무 썰을 항상 여성만 좋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저희 집단의 오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그 영화 너무 좋다고. 근데 그게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 시네마 오빠들한테 고마운 게 있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저는 광화문 시네마의 작업 방식이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경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 가능한 작업을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신가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아까 잠깐 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 이 광화문 시네마가 만들어진 것도 1999 면회라는 작품 때문인데 이제 그 작품을 이제 겨울방학에 술자리에서 그 김태곤 공동대표인 김태곤 감독이 이렇게 말을 하길래 놀면 굿바이 뭐하나 싱글 감독님이시죠? 네, 맞아요. 놀면 뭐하나 그걸 찍자 이래서 이게 돈 모아서 찍게 되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태곤 감독님은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 돌려주고 싶어서 이제 족구왕 감독한테 이게 바톤이 이렇게 터치되면서 이제 이어달리게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에. 네, 근데 이것은 사랑과 우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계산이 조금만 들어가는 순간 따지게 되고 누가 뭘 얼마나 했고 넌 여기서 뭘 했니?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각자의 장편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법인이 있으면 이제 기장세 이런 거 내야 되잖아요. 거의 바닥이라서 이게 계속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전혀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네.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작품인 좀비 작품이 5번째 감독님 강시 작품이 그 5번째 감독님 작품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 5번째 감독님인 권호관 감독은 그 돌연변이라는 작품을 다른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는 오빠의 첫 장편은 광화문 시네마가 아니라 그 한예종과 CJ 산악 협력 프로젝트인 곳에서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상업 영화를 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들라고 해도 만들 수 있을까 그분은. 근데 이제 그 강시든 뭐든 다 함께 좀 모여서 뭔가 만들어보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지는. 그게 확실히 그 협업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페미니스트 비평가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광화문 시네마에서 나온 작품들 중에서 소극녀가 제일 좋거든요. 작품성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협업이지만 남자 감독과 여자 감독 사이에 차이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저 사실은 광화문 시네마 작품들에서 제일 싫은 건 그러니까 다 재밌게 봤지만 자꾸 벤츠가 나오는 게 그 벤츠인지 모르겠지만 족구왕 끝에도 맞아요. 벤츠 타고 남자애가 달리는 게 되게 해방처럼 보이고 범죄의 여왕에서 마지막에 벤츠 맞아요. 타고 달리는 게 되게 신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저렇게들 하시나. 족구왕은 코미디고 명백히 범죄 여왕은 코믹 뭐 스릴러 그러니까 장르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클리셰지만 그리고 그게 좋지 않아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빨리. 왜냐면 분명히 다 터져요, 거기서. 관객들이 벤츠 타는 거 보고 벤츠가 벗겨지면 막 웃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장치적으로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닐까. 네. 근데 또 소공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이야기라고 제가 단정 지었기 때문에 오빠들이 그냥 리스펙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광화문 시네마가 공동 제작사인 거예요. 제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공동 제작 집단인 것 같아요. 제작 집단. 네, 맞아요. 그러면은 보통 영화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이제 남들 다 하듯이 특별할 거 투자를 없이. 받나요? 그럼요. 저희가 할 수 없고 뭐 몇 천이든 큰 돈이니까. 근데 소공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진위 영화진흥위원회랑 서울영상위원회에서 네. 지원을 받고 뭐 그다음에 부가판권 먼저 팔아서 돈 땡기고 그래야 되는구나. 기업은행에서 이게 제대로 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 기업은행에서 조금 롯데펀드 소량으로 투자 받은 거지. 네. 그 지원금 없었으면 네. 이 영화는 찍을 수 없었어요. 없구나. 네. 사실 그러니까 성평등 영화 정책 계속 얘기하는 해서 게 좀 지원이 예, 돼야 작은 되겠다. 영화들은 그러니까 작은 영화에서야 비로소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다양한 영화가 가능해지는데 그 작은 영화들 제작비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그럴 때 그 정부 지원을 성평등하게 이렇게 심사하고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좀 이렇게 그냥 쉽게 질문할게요. 돈 벌으셨어요? 뭐 어떤 걸로? 소공녀 영화. 소공녀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손해는 안 봤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아직 정산 안 받으셨죠? 모르겠어요. PD님 그건 PD님이 다 주관을 하고 또 그 이렇게. 공동 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화문 시네마랑 그 김순모 저희 PD님이 계신 모토라는 곳의 공동인데 이분이 관리하세요. 이제 돈 쪽으로는 훨씬. 근데 그 PD님의 말에 의하면 손해는 안 봤어. 이런. 부가판권 파셨으니까 VOD 또 많이 팔리면 너무 갈 좋을 것 거라서 안 보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영화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영화가 보여주는 영화만의 즐거움은 그럼요. 반도 못 느끼셨을 거니까 꼭 VOD로 유료 구매하셔서 굿 다운로드 하여 보시기를.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제가 개봉했을 때 네. 정말 이렇게 극장과의 전쟁을 치르거든요. 이제 독립 영화들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반성을 진짜 많이 했던 게 여성 이야기가 다양해져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느끼시는 모든 분들은 영화관에 가야 약간 돼. 운동하는 의미로. 네. 저는 그래서 아까 말 안에다 그 감독님의 얼굴들이나 이제 밤쉘이나 맞아요. 오션세이스 상업 영화지만 어쨌든 여성들 대거 나오고 그런 것을 좀 이제 극장 가서 보시는 게 정말 감사하죠. 네. 좀 거리가 멀어도 집 근처에 개봉 안 해도 메가박스 CGV에 안 걸려도 왜냐하면 이게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루하루 관객 수에 따라서 극장에서 다 빼거든요. 영화를.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개봉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서 봐주시면 그 영화를 조금 지켜줄 수 있는. 아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각자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감독님께 질문해 볼까요? 이게 페북에서 송수민 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네. 소공녀를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다음 작품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별로 내일이 없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뭐 하고 싶은 것들은 있는데 이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살지 정말로 아니면 이제 조금 집을 구해볼지. 근데 거기에서는 항상 또 읽고 얻는 게 있으니까 되게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사실 그 감독님 그 굿바이 싱글 각색 작업 참여하시고 하면서 주류 상업 영화 안 하셨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상업 영화 시스템에 들어가겠다라는 계획 같은 생각 내일이 없으시죠? 네, 없죠. 하지만 고민은 좀 해보고 계신 거죠. 그 욕망이 너무 이렇게 팽팽하잖아요. 나도 돈 벌고 싶고 이제는 네. 나도 우리 부모님 약 사주고 싶고 이 욕망도 너무 커지고 근데 제가 소공녀를 2년 동안 하면서 돈을 못 벌었으니까 이 욕망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2년 동안 걸리신 2년 쓰고 찍고 배급 개봉 이거 근데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최소가 2년인데 이제 그동안 돈을 못 벌고 그럼 돈 벌고 싶은 욕망은 너무 높아져 있고 근데 제 얘기를
또 하고 싶은 욕망도 큰데 그쵸. 이게 자꾸 전복이 되니까 계속 무섭기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가치가 전복되는 건 아닐까? 혹은 이게 고집일까 나의? 너는 무슨 그렇게 대단한 세계관이 있어? 약간 이런 질문들과 이제 날카로운 공격들이 저한테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업 영화 예, 고민 많으시죠. 누가 저한테 돈을 많이 준다면. 근데 저는 사실 보고 싶은 제 욕망은 있거든요. 정거원 감독님이 어떤 센 여자 캐릭터를 가지고 상업 영화를 찍으시는 거를 보고 싶기는 해요. 워낙에 텐션을 잘 살리는 감독이기 때문에 저 사실 상업 영화 찍으셔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르 영화. 소공녀는 상업 영화가 아닌가요? 그게 되게 그쵸. 독립 영화, 네. 정확한 독립 영화예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상업과 독립의 유일한 기준은 돈 예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선은 정확하진 않지만 네. 보통 이제 10억이 넘어가야 네. 요즘에는 10억도 완전 저예산인데 이제 네. 상업 영화나 안 하나 이런 논쟁이 있고 뭐 5억이야 완벽한 독립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소공녀는 예산, 그러니까 그 제작비 2억이었다고 하시죠. 2억 초반대. 세상에. 네. 그 돈으로 이렇게 좋은 영화를 그것은 제가 그만큼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는 얘기라서 절대 떳떳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고민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다시 다음에 독립영화를 한 번도 못 하겠다라는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 대해 그걸 또 해서 되겠냐.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나눴죠. 네. 또 이렇게 아릿해지네. 뭔가 소공녀 같은 그 영화 같은 인터뷰가 지금. 네. 우리 살림살이도 팍팍한데 막 이러면서. 오늘은 제가 정말 사회자란 생각이 없이 너무 넉넉고 네. 예, 재밌었습니다. 얘기에 너무 빨려가고 얘기에 집중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희 이제 마무리할까요? 예, 네. 뭐 감독님부터 말씀 들어보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한다는 걸 까먹고 지금에서야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막 몰려오는데 너무 이렇게 재밌는 자리였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이랑 수다 떠는 게 저는 제일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네. 즐겁고 재밌었는데 네.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항상 아까 비평은 작품보다 한 발짝 늦게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감독님이랑 오늘 얘기하면서 막 제가 막 맨날 어려운 개념 써가면서 막 청취자들 괴롭혔던 거를 반성하면서 아니 이렇게 사실은 편안하게 그냥 말하면 그 안에 철학들이 있는 건데 우리 너무 애썼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감독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너무 궁금한 거 정말 미소라는 캐릭터에 너무 한편 반하고도 막 가슴이 아릿했는데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같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그런 그 삶의 그 결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준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VOD라도 제가 3번 봤는데 3번 다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본다 하더라도 본 것을 그냥 다시 본 것 같은 그런 기시감 없이 정말 그 얘기에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VOD 그러니까 혼자 보시려면 VOD 보시고, 그러니까 뭐 운동 단체나 이런 데서 사실은 공동체 상영 제작사로 연락하셔가지고 상영료 내시고 감독님 초청 비용도 내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야기할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고 행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무리할 건데요. 저의 오늘 마무리 멘트는 정말 그 당당한 선택을 한 자신답게 살기를 선택한 미소를 화이팅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 당나귀 귀 시즌4는 2018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